공산주의라고 그러면은 막 인민들을 막 착취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부를 세습을 하고, 정부가 이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중국하고 한국이 정말로 다르다라는 거. 한국 지금 정부는 왜 얘가 돈을 많이 벌었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문화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5초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그러면 일단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과거에 그랬고요. 심지어는 공산당 그러면 저는 기겁을 할 정도로 반공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 3편에서 4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요, 한국인에게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다수의 중국 공산당원 약 9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중국 공산당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사회는 참고로 절대 다수는 쳐다도 안 보고 0.001%에 되는 극소수의 공산당원 중에서 이상한 스캔들 중심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을 보고 있다, 이런 사실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찍을 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여러가지 이제 댓글이나 말씀들이 저도 이제 조금씩 무섭기 시작한데요. 제가 공산주의를 옹호를 하거나 공산주의를 찬양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를 영상 처음부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실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공산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잉 해석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기회 자체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반공교육을 굉장히 투철하게 받았고요. 심지어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 제가 했던 가장 심한 욕이 일본 공산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공산당도 나쁘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합쳐서 제가 막 화가 나면 야, 이 일본 공산당아 그러고 제가 욕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유치원생이 그러고 있으니 주변에서 야, 일본 공산당은 없다, 그거는 조금 말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학교 다닐 때에 반공 포스터나 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잘 만들어서 상도 받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다 지난 일이죠. 제가 중국과 이렇게 인연을 갖기 전에는 공산당, 공산주의 전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뭐가 잘못 알아도 굉장히 단단히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가지 사실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다시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공산주의를 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꼭 강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체제가. 그러니까 말만 공산주의지 다 자기들끼리 어떤 그 시스템들이 다 다르고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다 그냥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 이렇게 묶어서 보는데 내막은 좀 다르더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련, 과거 소련하고 중국이 굉장히 분쟁하고 마찰이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국가인데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여기도 중국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심지어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도 중국하고 붙을 때는 많이 붙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전반적으로 좀 독재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짱들끼리 모아놓으면 서로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그럼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혀 자기 나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냥 영원한 그 미소 냉전 시대에서
공산주의가 졌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패배자로 그냥 사는 거냐? 과연 공산주의 국가들이 각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봤느냐?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공산주의다 그러고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과거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등소평,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천성 광안인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현대 중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건국의 공이 마오쩌둥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건국의 공보다 수성을 했던, 그리고 지금의 G2 규모까지 발전할 수 있는 중국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프랑스 유학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공부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랑스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냥 파리 바게트를 가본 게 다인데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돈이 끊겨서 르노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하고 평생 좋아했던 빵이 크로아상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이게 그 프랑스 느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개혁개방이라는 것을 통해 그 유명한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이념에 너무 기울지 말자, 우리 인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자, 그런 것을 선택하자, 실사고시를 주창을 하면서 중국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안 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이 사람이 건국 원로, 혁명 원로로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겪었던 고난이나 좌절, 그 다음에 실패, 슬픔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것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거를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국교까지 수립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제가 봤을 때 현재 중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표준, 중국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 틀들이 이 등소평 시대에 기본적으로 확립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에 계신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그러면은 막 인민들을 막 착취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불을 세습을 하고 비리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고, 한국의 언론 매체도 그런 거 중심으로 또 보도를 하니 그거를 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중국하고 지금 20년 넘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공산당원들도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 저는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도 보고 제가 실제로 보는 것도 다 보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요, 극히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빙산의 일부입니다. 그거는 전체를 전혀 대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가 부동산 이슈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이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중국하고 한국이 정말로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중국 정부는요, 기본적인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한국 지금 정부는 제가 느끼기에는 왜 얘가 돈을 많이 벌었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잖아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모든 이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100을 벌었는데 왜 나는 10밖에 못 벌었느냐, 옆에 있는 애가 200을 벌었는데 왜 나는 50밖에 못 벌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내가 가난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다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돈을 덜 벌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내가 1000을 벌 테야,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은 전혀 그런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일단 번 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50을 벌었습니다. 저 50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출발선 자체를 모두가 다 돈이 점점 많아지는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은 어떤 제로섬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뺏고 빼앗느냐라는 식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는데 굉장히 초점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상 북한의 노동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봅니다. 참고로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북한 노동당은 아주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판단을 하시는 건요, 번지수가 잘못 짚어도 제대로 잘못 짚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공유를 드렸고요. 벌써부터 조금 댓글이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다음 편에는 이어서 일반적인 중국 사람이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초만 투자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